안녕하십니까. 성공적인 금융권 취업을 위한 취업 동반자 심연은입니다. 자, 여러분 4강에서는요. 금융권 직무 소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파악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은행권과 증권계의 직무 소개를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은, 즉 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필요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금융권에서는 왜 이렇게 직무를 좀 강조를 할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2018년도에 은행권 채용 규준이 정해졌다라는 보도 자료를 혹시 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은행연합회에서는요, 금융권에 대한 채용 비리 이런 것들을 좀 근절을 해보고자 규준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각 금융권에서는 우리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그래서 자구책도 마련하고 이것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20년 2월 달에는요. 금융투자협회를 뿐만이 아니라 그 시중에 있는 6개 협회들 있죠. 그 협회들이 모두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 기준을 지키고자 하는 자율협약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부터는 전 금융권에서 이 기준에 따른 채용을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살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골자는요. 우리 직무에 대해서 채용을 조금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주변 환경이라든가 혹은 기타 스펙 혹은 개인적인 부분들을 좀 배제를 하고 직무에 대해서 좀 여실히 좀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면접에서도 그렇고요. 필기 이런 부분에서도 불필요한 부분을 제하고 좀 공정성과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것을 지켜서 채용을 할 거예요. 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서류에서도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소개서 문항도 그렇고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까다롭고 꼼꼼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무 파악을 조금 더 면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인사 담당자들이요. 자, 여기는 인크루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스펙이 소위 스펙이라고 불리우는 기타 제반 사항들이요. 이런 것들이 좀 엉망이고 자기소개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다 스펙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좀 빈약했네요. 이런 두 지원자 중에서 누구를 채용을 할까라고 했더니 압도적인 비율로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잘 쓰신 분들을 채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읽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인상이 깊은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더니 우리는 직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써놓은 사람, 그리고 나만의 스토리로 고민의 흔적을 보여서 작성을 해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이건 통계 사례인데요. 10명 중에 3명은 묻지마 지원자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인사 담당자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읽었을 때 진짜로 우리 회사를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한 개만 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그 자기소개서를 썼는지는 보면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직무 파악이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 직무 파악 어떻게 준비들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실제로 근무를 하고 계신 현직자분들을 만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필요한 역량이라 기타 준비할 사항들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긴 하죠.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NCS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기도 합니다. 이 NCS가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좀 공간이나 시간에 좀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를 찾아보시면 거기에는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필요한 역량들은 지식적인 역량, 그리고 태도적인 부분, 기술적인 역량들을요, 정말 세밀하게 다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 기업금융의 예시를 좀 준비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금융 중에서 이 하는 일들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업 분석하는 것들을 샘플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전공이 금융권과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직자 아는 분들도 없고 그다음에 좀 숙기가 없어서 찾아가기도 좀 애매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서 좀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요, 예전에는 채용을 했을 때 그 채용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뭐 해당 뽑는 직렬, 거기에 따른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직무를 바탕으로 해서 채용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직렬별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조금 세부적으로 적어놨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은행들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기업금융, 개인금융, 뭐 디지털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은행들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은 거는 특히 더 우리는 직무별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약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은행의 예시입니다. 우리은행의 채용 공고 보시면 이렇게 직무별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다 써놨고 우리는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IBK 기업은행이죠. 여기에는 NCS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직무기술서도 플러스로 올려놓죠. 그래서 여기서 좀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은행에서 어떤 직무에 따른 하는 일, 그리고 필요 역량들을 조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업금융입니다. 여러분들 기업금융은요, 보통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뭐 상품에 대한 기획도 하고요. 이 고객의 상품이 어떤 것들이 좀 알맞은 건지 그런 것들도 좀 개발하고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판매도 하겠죠. 이런 마케팅도 하고 금융의 일반 제반적인 업무를 다룹니다. 그래서 기업 그 법인을 얘기도 하지만 개인 사업가에서도 기업금융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동반 성장을 하는 것이 이 기업금융의 목적이 되겠죠. 하는 일들은요. 첫 번째, 융자를 상담을 합니다. 대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이 기업 그리고 이 법인에 대해서 신용도를 조사를 하고요. 그런데 이 신용도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신용 그 평가 그 회사들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사에서도 분석을 해준 것들 이런 것들을 받아서 조사를 면밀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신 심사를 하죠. 얼만큼을 대출을 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기간, 그 다음에 뭐 이자율 같은 것들을 정해서 면밀히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여신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뭐 담보 물건을 설정한다. 그럼 그것에 대한 적합성 여부 이런 것들도 다 판단을 하고요. 자, 여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후 관리 같은 것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뭐 가치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보고요. 혹시나 뭐 리스크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면밀히 관리를 다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가 또는 뭐 개인 사업자가 외환과 관련된 것들을 좀 취급을 합니다. 라고 하면 외환과 관련된 부분들을 상담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또 짜주고요. 그리고 신용장 관리 같은 것도 하게 되죠. 아이고, 씨예요. 관리 같은 것도 하고 혹시 뭐 무역을 한다 이런 것들 제반 사항들 관련 업무들을 다 담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자,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기 때문에 우리는 페이퍼 작업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출한 서류들이 뭐 미비가 있는지 혹은 적절한 서류인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적합한 서류들을 진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좀 면밀히 하셔야 된다.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게끔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감사라고 얘기를 하죠.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그 일정한 시기별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윤리적으로도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통 담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금융을 담당하시는 이 직무에 따른 역량, 필요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회계라든가 재무제표라던가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장과 경제 전망, 이 경제 전망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마찬가지죠. 경제 전망들을 보고 이 기업이 속한 산업군, 산업 동향들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산업 사이클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그 주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고점, 요럴 때 업황기가 좀 좋을 때는 좋겠지만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조금 신용도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분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시 경제 지표 분석 같은 것들도 해야 되죠. 무역수지라던가 그런 환율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이 기업에서 담보로 삼았던 또는 이 기업에서 담보로 삼지는 않았지만 기업 가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자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량 자산은 늘려야 되고 비우량 자산들은 감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가공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일단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신용평가 능력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신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신용이나 신용 등급 관련된 제반 그 필요 지식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과 그 다음에 신용 위험, 이런 위험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법인은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관계가 아니고 보통은 장기적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력이라던가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들이 지금 현 상태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여기 지금 관계 마케팅이라고 했죠. 이 큰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은행이나 하나의 증권사만으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증권사가 있고 여러 개의 은행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좀 우위에 삼을 수 있는 이 포지셔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혹은 거래 금액이 크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좀 노력을 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 마케팅, 이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서류를 적합하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적정성,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그 서류 자체가 약간 위조가 되었다던가 혹은 도장이 부족하다던가 기타 등등의 적정성 필요한 것들 정확하게 신고를 하셔라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는 준법이죠. 준법은 제가 기업금융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좀 얘기를 드릴 부분인데요. 내규를 준수해야 되고 이건 은행 내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제적으로도 법규도 꼭 알고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불공정 거래가 되지 않게끔 실제로 우리 은행에서 조금 유리하고 저쪽 그 기업에서는 불리한 그런 거래들도 좀 상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금융인으로서의 윤리 꼭 준수를 하셔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CS입니다. 영업적인 태도, 협상, 그리고 상품 판매 적극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업금융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역량이 필요하고 자, 지금 이런 역량을 들었을 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2강에서 여러분들의 경험표를 한번 쭉 정리를 했었죠. 그러면 내가 어떤 경험이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 배양할 수 있게 좀 길러졌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자, 다음입니다. 개인금융이에요. 가장 많이 뽑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알맞은 상품들도 추천들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PB, CS, 고객 상담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요. 크게 여러분들 개인금융은요. 수신과 여신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수신에서는요. 자, 이 시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창구에 이렇게 가보시면 내가 얼마를 출금을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돈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이걸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의 시제에 관련된 이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금고라고 해야 되나요? 금고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각 이 분들에게 좀 뿌려줍니다. 그런 것들 관리도 하고요. 계좌 개설, 그다음에 외환, 그다음에 카드. 자, 방카슈랑스 이건 보험 팔 수 있죠.
보험을 취급할 수 있어요. 겸업의 업무로. 자, 그리고 공과금 납부, 상품 상담, 그리고 금융사기를 대응하고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신입니다. 여신은 크게 쉽게 얘기하면 대출이죠. 그래서 신용대출이라거나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신이 기업에서도 일어나지만 개인도 하더라. 개인의 여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필요 역량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고객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PB 혹은 이렇게 상담을 하실 때요. 금융적인 정보를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금융회사에 내방을 해서 뭐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는 내가 자산의 증식의 목적도 있고 혹은 자산을 지키려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금융정보는 생각보다 잘 제공을 해주시는 편들이에요. 혹은 좀 민감한 부분들은 제공을 조금 안 해주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뭐 정보를 충분하게 얻지를 못했다 혹은요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면 비금융 정보도 사실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조금 지나면 자녀분들이 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러면 좀 목돈이 나갈 일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비금융 정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산을 조금 불리우거나 조금 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비금융과 금융 정보가 모두 다 필요하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관계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분과 함께 있다는 이 CS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자, 그리고 생애 주기 관리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돈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기마다 필요한 돈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자, 예를 들어 같은 40대 중반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똑같이 뭐 40대 중반에 A 고객, B 고객이 내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무 상태라거나 재무 목표는 다르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로 40대 중반에는 좀 재무 확장기니까 돈을 여유롭게 좀 운용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같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들의 재무 목표라던가 그다음에 재무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재무 이런 생애주기 관리도 좀 필요하고요. 그들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나는 고위험 상품도 좀 괜찮은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는 펀드를 좀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돈을 잃는 게 조금 싫습니다. 그냥 내 돈을 지키고 싶고요. 그리고 절세에 더 관심이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위험 상품을 권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향도 파악하시고 재무 목표의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뭐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있느냐, 절세에 있느냐, 아니다. 나는 그냥 내 돈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뭐 이런 것들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죠. CS 항상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이제 관계성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고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혹은요 고객과의 어떤 상품 추천으로 인해서 나의 고객이 되어서 사후 관리가 좀 필요할 때 항상 좋은 관계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상품의 손실이라던가 혹은 약간의 조금 오해로 인한 마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실제로 그 기업에서 그 재무제표 다트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감독원의 그 민원이라던가 혹은 소송건들이 꽤 남아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끔 사후적으로 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불만 고객으로 찾아왔었던 분들에 대해서 내가 당장 어떤 대응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얘기를 잘 듣고 어떻게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들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도 항상 좀 파악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ETF 상품이라던가 펀드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고 봤더니 이게 수익률이 마이너스여서 나는 조금 전화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해서 그 고객과 계속 전화를 안 하고 관계성이 좀 멀어지게 된다면 불만이 조금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후 이런 불만족 관리라던가 고객에 따른 이 만족도 관리 이런 것들은 좀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되는 역량이고요. 세 번째는 상품을 정확하게 알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은행에서는요 안전자산에 대해서 보통 저축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금과 적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추천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나는 수익을 조금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되죠. 그런데 그런 포트폴리오들은 사실은 조금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품들은요, 그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구조를 뭐 공문 내려온 것들을 그대로 읽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면밀히 그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권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권해드리려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실물과 증권시장 등의 동향도 아시고 계셔야 되고요. 절세와 세무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어떤 고객의 상품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목표 수익률이 뭐 연 15%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랬을 때 15% 도달했습니다. 이러면 자, 이것을 가지고 새롭게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능력.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라고 하면 한 템포 관조적으로 지켜봅시다. 라고 하거나, 혹은 상승이 예상이 되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인덱스 펀드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거나 이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은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별표를 쳐드리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고요. 사규와 법규를 준수를 하며 나는 항상 공정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불안전 판매를 근절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금융윤리 이런 것들도 지켜주셔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금융이 지녀야 될 필요 역량입니다. 자, 다음은 많이 이제 채용을 하는 IT와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IT에서는 사실 시스템, 뭐 HTS, 사실 증권회사에서 HTS 많이 쓰는데 그냥 요거는 그냥 적어 놓을게요. 뭐 모바일로 거래를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 개발, 보수, 운영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보에 대한 것들도 좀 짜고요. 네트워크 운영, 그다음에 정보 개발, 마케팅, 그리고 이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 그런 정보들을 일단 다루는데요. 이때 필요한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술적인 능력과 자세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능력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공학적인 지식이나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통계적인 통계 프로그램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는가, 네트워크, 그 다음에 IT 정보기술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디지털 직렬 같은 경우에는 4번이나 5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의 직무 기술서를 프로젝트 한 것대로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면밀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세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컴퓨터 공학이나 혹은 뭐 공학이 아니어도요, 학부 시절에 사실 혼자서 뭔가의 리포트를 제출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거의 대부분이 팀으로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좀 수강을 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나 혼자서 뭔가 개발하는 것은 많이 없고 팀으로 이루어지고요. 또는 협력사와 함께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발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되고, 자, 장애가 날 수도 있죠. 새롭게 뭔가 개발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오픈뱅킹 같은 것들, 혹은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그 구직 지원금 같은 것들 이제 카드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전산 개발해서 뭔가 좀 개발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즉각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그런 해결 능력, 그렇게 해결을 하려면 다각도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또는 다각도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창의력도 필요하고요.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 그리고 기술 표준을 유지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 개선 의지는요, 나중에 디지털이나 IT 직렬에 입사를 하셔서 좀 업무를 해보시면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IT나 디지털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구현이 조금 안 되겠는데요? 힘들겠는데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기획의 의도와 실제로 구현하는 부분 간에는 조금 괴리가 생기죠. 이런 것들의 간격을 좁혀서 결국에는 고객들에게 조금 최상의 서비스,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의지들을 좀 갖고 해결을 해보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의 행복은요,
사실 고객지향적 사고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내가 그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구현할 수 있을까? 그걸 흔히 여러분들 UX, 뭐 UI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사고들을 해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컴플라이언스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 이런 것들은요 시시때때로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에서 고객 정보에 대해서 좀 강화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IT 부서가 굉장히 바빠지죠. 그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다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규와 규정에 대한 부분들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변화하는 부분에 의해서도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런 것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좀 필요하죠. 네, 다음은 IB입니다. IB는 요즘에 은행에서 비이자 영업이익을 확대를 하고자 좀 중요해지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IB에서는 뭐 자금 관리와 자금 결제 지원, 신탁, 금융공학, 그다음에 주식 및 채권 운용들도 하고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M&A, 국제금융과 해외 영업 이런 업무들을 좀 담당을 하는데요. 그래서 은행 전체의 유동성 관리와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서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금 관리와 결제, 그래서 유동성 비율과 금리 리스크 등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영업점에서 자금 업무 이런 것들도 지원 관리도 해주고 그다음에 트레이딩 계정, 여기서 이제 자금 운용에서 은행의 계정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성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타행환, 그다음에 CD 공동만 업무, 이거는 금융결제원과 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업무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자금 운용이에요. 실제로 이제 운용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외환 거래에 따른 뭐 시장 분석을 하기도 하고 외환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딜링을 하는 거죠. 사고팔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신탁 업무 이런 것들도 좀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파생 상품의 전략적 운용. 여러분들이 파생 상품은 거의 대부분 이제 옵션과 선물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 좀 면밀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운용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주식과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수익의 다각화를 좀 추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도 하고 외환에 대해서 유동성 관리를 하고 외화 자금 조달도 하며 그리고 해외 지점들이 있죠. 은행에서의 뭐 동남아시아의 어떤 지점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뭐 어떤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세우고 그다음에 마케팅 같은 것들을 이 부서에서 다 담당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IB에서 하는 업무들은 은행 IB와 증권 IB가 좀 수익을 내고 그리고 유동성을 관리한다라는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약간은 업무가 조금 고유 업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IB에서의 필요 역량들은요. 시장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고 면밀히 하셔야 되죠. 그 크게 돌아가는 거시 경제의 지표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성장률, 무역 수지 이런 것들 읽으셔야 되고 시장 지표가 되는 금리, 환율, 주가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대체 투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조금 유망한 대체 투자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이해들도 필요하고 산업 주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정과 통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은 기술적 역량입니다.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러한 투자 자산의 특징과 뭐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가능한 산업의 발굴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벤처 투자라던가 혹은 중소기업들 있죠. 이런 유망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혹은 기술적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자료 분석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통찰력 어느 정도 필요하죠. 시장을 보는 눈.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혹은 떨어지겠지 이런 것들 좀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 섬세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증권회사 IB 부서에서 왜 꼼꼼하고 좀 섬세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고들, 예를 들어서 뭐 구조화 금융 같은 것들에 대한 투자 이런 거를 할 때도요. 사실은 고객들이 요청이 A였어요. 뭐 다른
IB니까 법인에 대한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A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A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약간 우회를 해서 다이렉트로 A가 아니라 좀 중간에 B를 껴서 결국에는 A로 갈 수 있는 사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사고도 필요하고 세무 지식, 그리고 법규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법과 세무 지식은 여러분들이 세무사나 혹은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면 괜찮겠지만, 사실은 보통은 이제 뭐 세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일반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 지식들이 그분들에 비해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협업을 했을 때 내가 정당하게 뭔가를 요청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재무제표나 회계상의 장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 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세와 태도인데요. 업종 간의 커뮤니케이션, 뭔가 연결을 해서 정보를 얻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투자금이, 사실은 법인에서 투자금을 모으는 거는 뭐 1, 2억 규모가 아니죠.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자금이 큽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모집을 할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협상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 프레젠테이션 스킬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개정된 법안이라든가 혹은 규정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선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취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지막 컴플라이언스 계속 강조드립니다. 금융인에 대한 윤리의식은 항상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법규나 사규, 그리고 전관과 약관은 법은 아니죠. 하지만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한 편이고요. 그리고 금융인으로서 항상 윤리를 지키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역량이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그냥 기타 직무인데요. 본사에서 이런 직무도 있구나, 나중에 발령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여신 지원입니다. 지원이죠. 그래서 여신은 제가 쉽게 대출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사 부서에서 대출을 위해서 어떤 지원들을 해주는데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신 심사, 그리고 부실채권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자산 유동화 상각도 처리를 하고요. 필요하다면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법정 관리까지 가더라. 그래서 여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기업 분석도 하고 신용 분석도 하고, 그리고 여신에 관련된 법률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것들 다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 이런 걸 여신 심사 분석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실채권이 만약에 나왔을 때 그런 사후 관리, 지점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본사로 이관을 해옵니다. 이 부서에서 이관을 해와서 필요하다면 이런 법적 절차도 거치고요. 상각 신청들을 하죠.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상각 바로 얘기 드릴게요. 만약에 추정 손실로 좀 분류가 된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상각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자산 유동화 상각이고요. 자, 필요하다면 이 부실 기업이 발생했을 때 기업 정상화를 위해서 이런 법정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정리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서 기업의 신용, 그다음에 위험 요소를 좀 감소를 시켜서 부실 기업에 대한 부실 채권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보고자 하는 부서가 여신 지원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스크 관리인데요. 크게 리스크는 시장 리스크와 신용 리스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신용 리스크는 은행 자체의 BIS 비율들을 관리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4대 은행들은 거의 15% 이상 좀 높은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국제 비율보다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신용 리스크와 재무 건전성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좀 자산 건전성을 유도를 한다. 그런 관리를 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은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조금 적립을 해놓고, 그다음에 신용 위험 같은 것들도 관리를 좀 합니다. 자, 시장 리스크는 가격 변동 리스크 있죠? 앞에 IB 부서나 이런 데서 어떤 곳에 투자를 했는데 가격들이 변동, 오르락 내리락 함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손해가 이득을 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리스크 측정해서 관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자산부채 종합관리라는 포트폴리오를 세워서
자산과 그 부채에 대한 관리를 좀 명확하게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막 드렸었죠. 이 컴플라이언스. 크게 두 가지 업무를 하는데요. 한 가지는 상시,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경영 감시입니다. 그래서 상시 감시는 만약에 어떤 지점에서 뭐 영업점 거래를 했을 때 뭐 사고 취약 거래라던가 혹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체크를 해서 준법 감시에 준법 준수를 좀 지켰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혹시 미이행했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지도, 그다음에 감시, 뭐 시정 조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사후 관리를 하죠. 이 이유는 사고와 부실 여신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은 경영 감사입니다. 이거는 영업점에 내방을 하여서 거의 한 2년마다 한 번씩 아마 할 거예요. 이거는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영업점 내방을 해서 뭐 서류라던가 원장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사고 예방과 자산의 건전성 유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은행 내부에서는 좀 컴플라이언스 준법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니까 앞에서 제가 역량 분석해드렸다시피 혹시 지원하실 분들은 이런 좀 꼼꼼함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법규를 준수를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역량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증권사별 직무소개입니다. 자, 여러분들 증권사는요, 은행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직무소개를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시기에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시예요. 미래에셋 대우에는 홈페이지 상에 이런 식으로 정말 자세하죠. 직무는 무엇이며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해요.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마다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원할 것에 대한 정보를 조금 손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증권입니다. 여기서는 사업 영역이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고 있으니까 요거 클릭하셔서 뭐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한금융투자도 IB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 다 적어놨죠. 그래서 IB 그다음에 S&T 부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리서치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요. 디지털에서는 이런 업무들을 하고 그다음에 PB 업무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를 채셔야 돼요. 뭐냐면 거의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크게 한 5가지의 업무 정도로 나뉘는데요. 그게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거나 하는 일은 똑같지만 이름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서도 PB 있지만 프로BK라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어떤 회사는 이걸 합쳐서 그냥 PB라고도 하지만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나눠놨구나. 이거 사실은 브로커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업무들을 다르게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본사 영업에서는 사실은 본사 안에서도 부서가 되게 많거든요. IB도 있고 S&T도 있고 많은데 그것들을 읽어보시면 좀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본사 영업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그리고 운용, 관리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대신증권 제가 왜 넣어놨냐면 이 이름들이 조금 특이해서 넣어놨거든요. 금융주치의래요. 그러니까 지점에 영업하시는 분들을 금융주치의라고 이름을 좀 붙여놓았고요. 그 다음에 지점 업무직 분들을 감독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이런 이름에서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저렇게 이름을 붙여놓았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저런 이름이 있다면 자기소개서에 쓰실 때 저런 부분을 좀 강조하셔서 쓰셔야 돼요. 고객 지향이 눈에 보이는 이름들이죠. 주치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CM, 홀세일, 퇴직연금 이런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이 그냥 홀세일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부서를 아예 나눠놨죠. 그래서 약간 직무를 조금 더 세분화했구나 이런 것들 캐치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증권회사에서는 여러분들 거의 그 자기소개서 물어볼 때 특히나 IB 부서나 본사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쓰라고 얘기하거든요. 몇 지망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더 증권사 직무에 따른 그 하는 일과 역량들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PB입니다. 자, PB는 종합적인 자산 관리를 하고요. 신규 고객을 발굴과 유치도 하고 그리고 투자 상담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들은
자, 내가 상품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고 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분석적 사고 필요하고요. 다른 회사는 도대체 뭐가 있지? 이것에 대비해서 우리 회사에 조금 특징이 있는 상품들은 무엇이 있지? 어떤 금융상품을 내가 이 고객들에게 제공해주면 좋을까? 이런 부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투자 분석 리포트 이런 것들 읽으셔야 되고 시장 정보의 정리와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반도체 주에 투자를 해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반도체 주도 여러분들 메모리 비메모리 나누죠. 근데 이게 세계 시장에서 봤더니 좀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는 비메모리 분야의 1등이 어디 회사이지? 그리고 메모리 분야에는 어느 회사이지? 즉 해외 시장도 면밀히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시장 정보의 정리 이런 것들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밤에도 다우 지수 이런 것들 또는 해외 유럽 지수 이런 것들 조금 공부를 많이 하죠. 그리고 영업기획과 관리들을 합니다. 즉 고객들에게 상품을 권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고객분들을 이제 영업 접점에서 대면하셔야 되기 때문에 CS, 그다음 고객 마인드, 관계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실제로 골프 같은 것들을 같이 치러 가시거나 혹은요 뭐 음악회 뭐 발레, 공연 이런 것들을 같이 보러 가기도 하고 혹은 그런 게 생기면 표를 뭐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법규나 이런 것들 다 지키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금융윤리는 항상 자 증권사의 거의 대부분의 상품들이 고위험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윤리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고위험 상품들은 그 리스크가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손실 굉장히 좀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윤리 반드시 지키시고 불안전 판매 없게끔 판매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IB입니다. IB 부서에서는 자 IPO, 이건 기업상장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제반 업무들을 다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발굴, 뭐 IPO를 위한 기업 발굴을 하기도 하지만 이 증권회사에서 투자를 하기 위한 기업 발굴들도 하고요. 자금 조달, 그다음에 뭐 회사채, 뭐 구조화 금융 이런 것들을 좀 발행을 한다. 사실 ABS가 구조화 금융에 들어가죠. 크게 뭐 ABS나 뭐 ELS 같은 상품들. 그래서 이런 구조화 금융이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부분인 게요. 사실은 금융산업에서 테크피인의 회사도 도입이 되어서 경쟁력이 좀 증가가 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의 금융산업은요. 뭐 좀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자 했을 때 구조화 금융이 조금 더 아마 앞으로는 시장이 좀 커질 거고 더 필요해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화 금융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증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메자닌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기본 베이스는 사채예요. 그런데 주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권리가 부여된 뭐 BW, 신주의 이주권부 사채나 CB, 전환사채 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 이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M&A를 중개하고 자문도 하고요. 해외 기업 금융,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해외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금융하는 것들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역량은요. 자, 앞에서 IB에서도 제가 은행에서 조금 다뤄드렸기 때문에 그거 좀 참조하셔도 되고 지금은 간단하게 좀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재무제표라던가 시장에 대한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들 좀 필요해서 분석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구조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초자산이 베이스가 되어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상품들을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익 구조라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 복잡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고객들을 설득을 해서 뭐 판매 같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밀히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구조와 특장점에 대한 또 면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 전달을 위한 IB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기술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해서 모델링을 즉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 포지셔닝에 대한 이런 모델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와 마케팅, 관계성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업무를 담당했을 때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IB에 대한 그 기업 증권사에서는
중요도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이쪽에서의 수익률이 이제 앞으로는 증권사의 수익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더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만나보는 그 증권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IB를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지, 어떤 역량 필요한 건지, 본인의 경험들, 여러분들이 투자했었던 경험들이 이런 역량을 쌓기에 적합한 것든지 꼭 정리를 하세요. 자, 다음은 홀세일입니다. 홀세일은 쉽게 얘기하면 법인 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법인들을 대상으로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자산관리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줘서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더라. 그리고 해외 법인 사무소에 대한 관리도 하고요. 해외 기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 그리고 자, 퇴직연금이 보통은 앞에서 뭐 증권사에서는 별도의 부서로 있었지만 요 홀세일 부서에서도 퇴직연금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미래세대우 같은 경우는 제가 10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고 얘기 드렸을 만큼 이 퇴직연금 시장이 굉장히 치열해요. 거기에 따라서 미리 컨설팅 같은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문 같은 것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역량은요. 자세와 태도적인 면에서는 장기적 관점으로 기관 고객을 관리를 하고 관계성 유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상품에 관련된 제반 지식 이런 것들 다 쌓아놔야 되고 그다음에 기관 고객과 투자 정보에 대한 교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투자 방향성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 교차 판매는요. 약간 해칭에도 관련이 좀 있을 거고요. 해지가 아니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의 라인업이 이렇게 다 다르게 존재를 하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리밸런싱과도 관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상품으로만 수익이 내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개 묶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페이퍼 작업 중요하죠. 법인과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 법률이나 세금 지식 등 이런 것들이 혹시 필요하다면 자문을 얻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별표입니다. 그렇죠? 다음은 S&T입니다. 여기는 세일즈 앤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판매도 하고요. 자산의 자기의 계좌를 이제 운용을 하는 부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메자닌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 채권 그리고 국내 채권 이런 것들도 좀 매매를 하고요. 외환 거래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스왑 거래, 선물, 뭐 FX 이런 것들을 다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트레이딩이에요. 그 다음에 투자 리서치.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사실 이런 데다 투자를 하려면 리서치 부서에 어떤 도움을 얻어서 그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이 부서에서 직접 어딘가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리서칭 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신입이 딱 들어갔을 때 그래 너한테 너 이거 뭐 40억짜리 뭐 계좌를 줄 테니까 한번 운용해봐 라고 하는 회사는 많이 없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검증이나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자체적으로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검증 같은 것을 좀 거쳐요. 그래서 이 리서치 여기서 한다. 그리고 자금 유동성 관리, 이건 회사에 대한 유동성이죠. 관리도 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어디에 투자를 할지를 좀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필요한 역량은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기초자산에 면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 상품에 대한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도 좀 아셔야 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건지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상품들의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성을 할 수 있고 어느 시장에서 어디 뭐 수익을 내고 빠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기업 재무 정보 그 다음에 회계 지식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링, 통계 이런 것들 그리고 국내외 정세라던가 산업군, 뭐 섹터별 산업군들이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기업 분석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다른 회사에서도 분명히 어떤 회사에 여러 가지 뭐 은행이라던가 증권에서 굉장히 많은 데 거래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서 좀 우위적 포지셔닝을 지닐 수 있는 상품들이 무엇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 자, 6번은요. 실제로 이거는 좀 별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정말 큰 돈으로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하거든요. 막 몇백억, 뭐 400억, 600억 막 이런 몇백억 단위로 보통은 이제 운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 주문 실수가 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꼼꼼함과 섬세함이 좀 필요한데 뒤에 가서 얘기를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것과 좀 연결이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2013년인가요? 그때 이 400억짜리 주문 실수로 인해서 한 증권사가 결국에는 구제를 좀 받기가 어려워져서 파산을 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주문 실수로 통해서 고객들의 신뢰와도 좀 연결이 되지만 회사 자체로 보면은요, 그게 이제 손실과도 굉장히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판단력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꼼꼼하게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식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도 당연히 이제 직업윤리라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매매 동향을 봤을 때 매매 주체가 뭐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개인 뭐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이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무윤리가 꼭 필요합니다. 리서치입니다. 이제 거의 다 했네요. 그래서 리서치에서는 국내외, 해외, 국내의 산업과 기업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요. 자, 리포트를 발간을 하죠. 근데 이 리포트는 그 회사의 얼굴이 되는 거죠. 그 회사의 이미지가 되는 리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투자 전략과 시장 정보, 시황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며 그 다음에 뭐 채권, 선물 옵션, 펀드, 기관, 영업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 따른 이제 영업을 지원을 해주죠. 리포트를 통해서요.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앉아서 막 연구하고 보고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 플러스 알파 실제로 그 어떤 회사에 가서 그 대표를 만나기도 하고요. 혹은 그 주식 담당자들 분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앉아서 나는 컴퓨터만 하고 분석하는 거 좋아해. 이런 분들도 좀 필요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가서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의 마케팅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구나.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필요 역량은요. 거시랑 미시경제 보는 눈, 그 다음에 이제 지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각 섹터별로 나눠서 이루어져서 하나의 분야면 좀 잘해도 되겠지만 이 분야가 속해 있는 경제라던가 산업군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 가치 분석과 데이터 수집, 종합적인 보고서 작성. 자, 금융인으로서의 윤리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까 그 회사에 찾아가서 회사분들을 만나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윤리가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혹시나 내부자 정보라던가 사전 정보를 얻어서 이분들이 조금 다르게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정보들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꼭 이 윤리는 지키셔야 되고 서약서 같은 거 반드시 씁니다. 이분들은요. IT 디지털입니다. 앞에서와 약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 운용, 개발, 그리고 고객 보호 업무, 뭐 정보에 대한 관리도 하고 마케팅도 하더라.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다룰 수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언어를 활용도 하셔야 되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혼자 일하지 않아서 팀워크와 열정,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개선을 할 수 있게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고객의 행복이 곧 그 회사의 그 만족도와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고객지향적 사고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컴플라이언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은행과 뭐 금융권 관련된 자격증인데요. 이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냐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금융직종은 사실 전공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전공자 분들은요, 본인이 금융업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도 자격증은 좀 필요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도 그렇거든요. 전문성의 배양.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격증들은 은행에서 우대를 해준다라고 써있는 자격증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취업 준비생분들이 많이 취득하시는 것들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AFK, 그 다음에 CFP, 은행 가시는 분들을 많이 취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외전역이라고 불리우는 외환 전문역, 그리고
투자자산 운용사 요 정도를 좀 많이 취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전문 자격증에는 뭐 노무사, 변리사, 그리고 변호사, 뭐 이제 그 CFA,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도 좀 지원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그 뒤에서 좀 얘기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 뭐 무슨 3종 세트, 금융 3종 세트라고 불렸었던 것들이 예전에는 뭐 취득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제 종사자만 취득이 가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증권사에서는 CFP랑 투자자산운용사를 좀 많이 이제 좀 우대를 해준다고 하고 그 취업 준비생분들은 많이 준비들 하세요. 그리고 이제 IB나 내가 이제 운용부서에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투자자산운용사 플러스 CFA를 2 정도까지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준비를 그쵸 하셔도 되고 저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IB 부서에 가시는 분들이라면요. 그래서 크게 자격증이 좀 중요하지는 않지만 요런 IB나 좀 중요한 부서들은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전공자들을 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취득을 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은 관련된 이런 기사들 그리고 뭐 관련된 언어들에 따른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것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프로젝트에 따른 경험이 있으면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4강에서는요. 금융권의 직무와 필요 역량 그리고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5강에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쓰는 기법들을 살펴보고 이제 작성하는 방법 알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